예,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박 핵심 의원의 출당 문제로 거센 후폭풍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보수통합 논의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한편 국민의당은 안철수 대표의 중도통합 추진에 호남 중진들이 반발하면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시간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주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박 핵심 의원 2명에 대해서 자진 탈당을 권유를 했습니다. 이제 징계 과연 결정이 났는데 지난 주말 제1야당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오늘 대담의 첫 키워드는 아무래도 이걸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자, 친박 핵심 의원의 출당 문제로 자유한국당 내용이 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정치권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얘기 이상의 단어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국민들이 좀 씁쓸하다 이런 느낌도 좀 받는데 어차피 자유한국당이 치러야 할 산통이다 이런 좀 지적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최고위원회의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관건인데요. 지금 최고위원회 구도를 보면 사실 이른바 친박계는 사면초가 상태입니다. 지금 당 윤리위원회, 당 혁신위원회가 강력하게 홍준표 대표를 힘을 실어주면서 박근혜 탈당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그나마 지금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친박계 최고위원이 김태흠 최고위원 정도가 있는데 최근에 며칠 전에 그분도 방송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가 사실 탈당하는 게 바람직하다. 본인이 사실 할 말은 많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미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그래도 당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고 본인이 어떻게 밀어붙인 친박계 마지노도조차도 사실 탈당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고위원회에서 약간의 논란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탈당은 그 수순대로 아마 밟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유한국당이 올 것이 왔다. 사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벌써 이제 그 전부터 혁신위가 4차, 5차 혁신위 발표하는 과정에 있어서 언젠가는 이제 홍준표 체제와 또 친박 체제 간의 어떤 한 번은 일전이 벌어지겠구나. 다만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친박 소위 말하는 친박 좌장이라는 서청원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사실 탄핵을 당하는 그날부로 어쩌면은 친박 핵심 세력들은 사망 선고를 내렸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의원직을 사퇴하고 탈당을 하든가 이렇게 해서 사실은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걸 안 지고 계속 지고 왔단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자유한국당이 보수 정당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어떤 잘못된 관행들이라든가 또 친박 청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제돼야지 사실 실제로 보수의 보수 정당으로서 자리매김을 하는데 그것이 없이 대선 과정에서 그걸 그냥 안고 이렇게 왔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혁신위에서 근거를 하고 또 윤리위에서 근거하고 그러면서 1차적으로 박근혜 대통령하고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건가. 그 부분은 어쨌든 탈당을 조치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자체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1997년도 입당을 해서 입당을 해갖고 20년 만에 사실 출당당하는 모습인데 아프겠죠. 그러나 이 국정농단에 대한 어떤 책임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법률적인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인 책임이기 때문에 저일 수밖에 없다. 다만 이제 현역 의원인 최경환 의원과 서청원 의원 같은 경우는 억울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보수의 어떤 책임 정치 이런 것들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좀 필요했는데 그것이 없이 그냥 홍준표 대표하고 쉽게 말하면 맞짱을 뜨겠다. 그래서 절대로 물러나지 않겠다 하는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보수 전체에 대한 어떤 이 따가운 국민들의 시선을 또 한 번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이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수 진영에서는 굉장히 자유한국당을 바라보면서 참 안타깝죠. 누군가는 과감하게 통 크게 한쪽에서 희생을 해줘야 되는데 전혀 희생을 할 줄 모르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과연 이 보수의 정당으로서 자리매김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또 이 홍준표 대표가 앞으로 이 체제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예.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지켜볼 부분이다.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현재 수감 중이기 때문에 직접 그 목소리를 들을 수는 없겠죠. 이번 조치에 대해서. 하지만은 지금 상황이라면 이 강제 출당이 좀 불가피해 보이는데 자, 전직 대통령이 당적을 이제 완전히 버리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것도 강제적으로. 자, 이런 것도 정치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럼 뭐 언론들은 그런 얘기 하지 예. 않습니까? 뭐 헌정 이래 최초의 강제 출당이다. 그리고 한국당 1호 당원과의 뭐 결별이다라고 상당히 의미 부여를 하는데요. 솔직히 저는 제가 보기에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우리 정당사를 보면요. 지금 화면에 보입니다만은 노태우 대통령이나 뭐 김대중, 뭐 김영삼, 노무현 대통령들이 전부 다 임기 말에 탈당을 했었습니다. 그나마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임기를 마치고 나서 탄핵 그 와중에 사실 금년 1월 달에 이제 탈당을 했었죠. 그러니까 모든 대통령들이 자진 탈당을 한 겁니다. 그거는요. 임기 말이 되면 본인의 인기가 솔직히 좋지 않고 또 이런저런 사건 사고들 발생합니다. 예. 그러면 임기 말이 집권 여당, 정부 여당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예. 탈당을 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관행 아닌 관행이고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미덕 아닌 미덕이거든요. 예. 근데 사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완강히 버티는 거죠. 어찌 보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뭐 그런 말 표현을 쓰시면 배째를 하는 식으로 사실은 나는 잘못이 없다, 억울하다, 그리고 혹시 뭔가 언젠가는 반격의 계기가 올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그런 점이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이 동정심을 가질 뻔한 사람조차도 예. 다시 또 예. 거부감을 갖게 되어 하는 이런 좀 악순환이 되풀이된다.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탈당, 예. 당을 떠나는 거는 뭐 형태의 문제지, 시간의 문제지 저는 이제 기정사실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지금 이제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뭐 상당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이제 그 타이밍을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놓쳤다. 왜냐하면은 재임 기간 동안에 정윤회 문건 사건이라든가 이렇게 터졌을 적에 그때 사실은 탈당을 했어야 됩니다. 그래 탈당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안전장치를 구했는데 이것이 결국 정윤회 그 사건 문건 사건 때문에 결국은 단초가 됐지 않습니까? 그때서 탄핵까지 오고 이 탄핵 과정에서도 사실 마지막에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대국민 사과 없이 지금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도 사실 그 탈당을 해줬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실 뭐 사망 선고는 내렸지만은 그렇다면은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보수는 살아야 되거든요. 그 보수를 위해서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희생을 해줘야 되는데 결국은 강제 출당을 당하는 이런 모습이 과연 이게 바람직하냐 하는 부분인데 이 모든 것은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좀 죄송하지만은 자초한 일이 아니겠냐.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정말로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자진 탈당을 했으면은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예. 그렇다면은 친박 정상도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결국은 그 친박에서 지금 자진 그 스스로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이유가 박근혜 대통령이 혹시 또 이 동정론에서 이 박근혜 대통령 부활하면은 그 부활에 칼자루를 쥐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럼 그 칼자루를 친박이 질 수 있는지 설사 부활을 한다 하더라도 친박이 질 수가 없거든요. 친박은 이미 벌써 사망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정치권에서는 거의 친박이라는 존재는 없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초유의 사태를 맞이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강제적으로 사실 아까 1990년 12월에 처음 그 한나라당 1호 입당하셔갖고 국회의원 돼서 20년 동안 사실 뭐 선거 여왕으로 자리매김하면서 또 직권개최 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출당 조치 당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프지만은 그거 역시 또 큰 틀에서 보면은 보수 대통합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그 부분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또 인정하는 건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계속 이런 식으로 그 관광에 거부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또 다른 분열의 또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큰 틀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자진 탈당과 관련해서 서청원, 최경환 두 의원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홍준표 대표 이제 오늘 미국 방미길에 이제 오르지 않았습니까? 떠나면서도 이제 좀 순서를 했어요. 그래서 홍준표 대표와 서청원 의원 간에 어떤 설정이 좀 있었는지 그 내용을 보고 계속해서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 대표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의 최종 심의를 기다리는 처지입니다. 그런 상황 자체가 야당
대표로서는 이러한 결격 사유입니다. 고 송환정 의원 관련 사건 검찰 수사 과정에서 홍 대표가 나에게 협조를 요청한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홍 대표 본인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대선 후보 대표로서 뿐만 아니라 일반 당원으로서도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청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홍 대표에게 여러분들이 물어보십시오. 진실을 얘기하지 않을 때는 제가 진실을 증거하도록 6년간 박근혜 전 대통령 및 팔아서 호가 호의했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말하려면 탄핵을 막았어야 됩니다. 탄핵 때는 숨어 있다가 자기 자신의 문제가 걸리니 이제서 나와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좀 비겁합니다. 예, 홍준표 대표와 서청호 의원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급기야리 이제 과거에 있었던 두 사람한테 각자 좀 안 좋은 기억들로 남아 있겠죠. 특히 홍준표 대표는 아직 대법원의 재판이 남아 있는 최종 결심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폭로전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정치 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사람의 이런 모습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사님? 참 안타깝습니다. 한 말씀대로 서청원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슴 아프고 참 억울한 면도 있을 겁니다. 본인이 그 윤리에서 출당 권유를 당할 정도 했다면 억울한 면도 있지만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한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받은 보수 괴멸이 됐습니다. 사실 몰락이 아니라 괴멸입니다. 그럼 거기에 중심에 누가 있었는가? 박근혜 대통령도 있었지만은 친박 세력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지금 오늘 그 서청원 대표가 그 성완종 사건을 의원이 죄송합니다. 의원이 성완종 사건을 지금 끄집어냈는데 그것도 좀 안타까운 게 그 성완종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대법원에 지금 재판 계류 중에 있다는 걸 모든 당원들이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대표를 전당대회 때 뽑은 당대표입니다. 그 당대표를 흔들어서 끌어내리겠다 하는 거 그 자체가 잘못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홍준표 대표가 지적했듯이 그 탄핵 때는 사실은 친박들이 존재가 거의 보이지 않았거든요. 만약에 친박들이 정말로 박근혜 대통령의 충성심이 있었다면 유승민 의원을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유승민 의원도 한 사람 설득을 못 해서 유승민 의원이 결국 탄핵 세력에 동요를 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실제로 친박들은 다 어디가 있었습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라야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쯤은 당에서 결단을 내리기 전에 스스로 용단을 내려줘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그 서로 폭로전으로 간다면은 결국은 그 야당의 괴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쨌든 홍준표 대표가 말은 좀 거치는 경향이 있지만은 그 워딩을 놓고 보면은 이론적으로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서청원 대표가 홍준표 대표의 칼을 이렇게 겨누게 되면은 결국은 그 칼이 부메랑이 돼서 또 서청원 대표로 제가 돌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쯤에서 좀 자제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냐. 저는 그래 봅니다. 지금 홍준표, 서청원 두 분이 사실 원래 입담이 좀 셉니다. 아시다시피. 그리고 정치를 해도 상당히 인파이터 스타일입니다. 정면으로 맞붙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세게 붙은 겁니다. 지금 표현도 보면 홍준표 대표는 뭐 노욕, 노추, 이거 정치권에 요즘에 잘 안 쓰는 표현입니다. 거기다가 서청원 의원 같은 경우는 정말 건드리지 말아야 될 제일 아픈 아킬레스건, 홍준표 대표 같은 성완종 건을 건드린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두 분이 폭발을 해버린 겁니다, 이게. 근데 이거를 이제 진흙탕 싸움이라고 하는데 진흙탕 싸움 아시다시피요. 어느 한쪽 이겨도 온통 다 진흙이 튑니다. 그렇죠. 지금 이런 만시차이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조금 이렇게 우리가 떨어져서 크게 보면 사실 저는
이게 일종의 권력이 법칙이 작동을 하고 있다. 무슨 말씀이냐면 모르겠습니다. 조금 민감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뜨는 해하고 지는 해의 대결이다라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뜨는 해는 대선이 끝난 이후에 홍준표라든지 새로운 보수 권력이 등장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는 해나 서청원 최경환이라든지 친박계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과거에 보면요. 우리 헌정의 정치 보면 지는 해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상도동계가 그랬고 동교동계가 그랬고 이명박 MB계가 그랬습니다. 다 이렇게 석양으로 져주는 것이 권력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장강을 흐르는 거고 예. 홍준표 대표가 얘기를 했다시피 개는 지어도 사실 열차는 달리는 거거든요. 이 권력의 법칙이 어김없이 작동을 하는 거인데 예. 이 과정 속에서 아까 우리 허성욱 이사장 말씀 듣다시피 지는 해가 좀 더 사실은 이 현실 권력의 법칙을 받아들여주는 것이 그것이 역사의 순리였다. 이게 뼈아프고 또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예. 그런 순리였다라는 것. 그 순리가 역사의 법칙이 권력의 법칙이 고스란히 우리가 지금 목격을 하고 있는 거죠. 다만 두 사람이 워낙 세다 보니까 예. 우리가 센 모습을 좀 보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서청원 최경환 의원이 이렇게 계속 반발을 하게 되면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내년 6.13 지방선거 때 사실 그나마 그 좀 색깔이 옅은 친박 세력들은 다 구제가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끝까지 친박 그 세력을 몰고 기세교합을 하고 이렇게 저항을 하면은 예. 내년 6.13 지방선거는 친박의 친자만 튀어도 공천하고는 완전히 배제될 겁니다. 이렇게 가면은 결국은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예. 일정 부분은 어느 정도 자기 할 말을 했기 때문에 대를 위해서 좀 소가 희생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지 예. 그것이 진정한 그 보수입니다. 그 유승민 의원이 지금 보수라는 표현을 자꾸 거론하는데 유승민 의원이 지금 요걸 얻는 이유가 뭡니까? 보수라는 건 자기 희생 없이 보수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럼 유승민 의원이 그럼 자기 희생을 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지난 20대 총선 때도 그 공천 과정에서 본인이 불출마 선언을 하고 자기 희생을 했으면은 사실 그 그 김무성 대표도 이 옥새 나래사 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끝까지 김무성 대표가 유승민 의원을 구하려고 하다가 예. 공천 파동이 일어난 거고 그걸로 인해서 사실 단초가 돼서 그 대통령 탄핵까지 이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갔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유승민 대표도 보수라고 자체를 할 수 있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기 희생이 없는 그런 보수가 어디 있습니까? 마침 이사님께서 유승민 의원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보수 통합과 관련해서 특히 자유한국당 내분과 관련해서 유승민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 내용인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탄핵이 잘못됐다고 주장했고 또 전직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약속하고 대선에서 표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와서 전직 대통령 출당을 무슨 보수 개혁인 양 이렇게 포장하는 것은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야가 빠진 사람들이 보수의 지도자로 있으면 국민들께서 지지해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에 그분은 박근혜 전 대표의 출당이 자유한국당 출당이 그분이 바른정당을 탈당할 명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설득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제가 갈 길이 있고 그분은 그분이 갈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유한국당의 인적 청산 문제, 이 보수 대통합과 관련이 있는 상황인데 유승민 의원이 어제 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일단 자강파와 통합파도 저 조치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한 상황, 엇갈리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두 당의 통합 저러면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당분간은 조금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방금 기자회견 보니까 유승민 의원이 김무성하고는 따로 가겠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공개적으로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결국 결별은 이제 수순에 들어간 것 같고 국민의당과도 사실은 이제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두 당은 지금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긍정적이죠. 왜냐하면요. 지금 의석도 바른정당보다 많은 데다가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합하면 사실상 흡수 통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대 주주가 되는 거고.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복잡한 이 시점에서 통합을 하거나 같이 선뜻 통합 논의에 응하면은 유승민 같은 건 사실 상당히
갑이 아니라 을의 위치가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 이를테면 당권의 문제가 남아있지 앞으로 대권의 문제가 남아있지 지방선거압도 지역위원장의 여러 가지 것들 공천권이 남아있지 이런 서로 주고받아야 될 협상의 가치가 많은데 본인이 아직까지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거든요. 예, 예. 그래서 11월 13일 날 전당대회에서 일단 본인 대표가 되면 예. 그럼 그때 가서 당대당으로 당당히 협상을 하겠다라는 예.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이사님 같이 이야기해 주세요. 예, 예, 보수통합 그래서 이야기를. 지금 예. 보수통합 이게 이제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강파하고 통합파 입장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TK 지역에서 유승민 의원에 대한 그 여론이라는 것은 상당 부분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동조 세력의 수장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TK 쪽에서는 사실 유승민 의원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홍준표 대표가 조건 없는 통합을 하자 이렇게 문호를 개방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조치를 겸해서 그러니까 그 바른정당이 자유한국당과 통합하는 걸림돌이었던 하나를 일단 제거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적어도 유승민 의원이 통권 정치를 하는 정치인이라면은 예. 그 정도였으면은 보수 대통합을 위해서 본인이 그동안에 그 통합 그러니까 탄핵에 사실 동조했지만은 이런저런 사항이 지났으니까 일단은 조건 없이 일단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통합하는데 하겠다 이렇게 했으면 다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유승민 지금 의원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정치 과정이 보면 굉장히 그분은 뭐 훌륭하고 정치도 다 좋지만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서 어떤 상황이 딱 이해관계가 충돌이 되면은 자기 희생을 하지 않는 정치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과연 그 유승민 의원이 과연 이 통합하는데 동조하겠나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왜? 예.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는 자강파를 끌고 최악의 경우에 이 소위 말하면 원내 교섭 단체가 무너지더라도 예. 자강파를 데리고 끝까지 갈 거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니까 예.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부분 통합으로 갈 수밖에 없다. 부분 통합. 예. 지금은 당대당 통합은 어렵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부분 통합마저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통합을 하게 되면은 예. 결국은 그 바른정당은 갈 데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국민의당과 정책 연대를 한다 아니면은 뭐 다시 그 통합을 한다 하는 것은 결이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저도 그 과거에 이제 그 정당에 있으면서 통합하는 과정에 예. 뭐 그 여러 가지 해봤습니다만은 결국은 그 의원 꺼주기식이나 이 뭐 또 원내 교섭단체 만들기 위해서 다 해봤지만은 예. 결이 다르기 때문에 이 깨진 유리 조각을 조안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바람이 불면은 깨진 유리 조각은 빠지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또 허물어지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쉽지 않다는 게 안철수 지금 대표하고 유승민 지금 의원하고 색깔이 완전히 다릅니다. 또 이념적으로도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결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지지 기반 자체도 다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두 당이 그 통합하는 것은 오히려 자유한국당과 통합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저는 그래 봅니다. 그래요. 이 문제는 저기 원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예. 그 안철수 대표가 이 개혁 보수가 통합 원칙이라는 유승민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내부용 메시지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바른정당의 지금의 어떤 진통 상황, 안 좋은 상황을 조금 무마시키기 위한 그런 제스처 아니냐 이런 해석을 좀 한 것 같은데. 문제는 방금 2년 말씀하셨는데 그 햇볕 정책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이 가장 두 당의 통합하는데 좀 약간 걸림돌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걸 안철수 대표가 포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외형적으로는 햇볕 정책이라든지 예. 이런 부분들이 많이 걸림돌로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예. 저는 그거는 부수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내부 권력이 어느 정도 서로 근접을 할 수 있고 서로 득이 될 수 있냐 이 계산에 따라서 이게 잘 맞아떨어지면 이제 합당을 하는 건데 예.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통합을 솔직히 꿀떡 같다. 왜냐하면 지금 돌아가는 호남의 어떤 여론조사 지지도를 보면은 예. 어차피 국민의당이 힘들겠다. 그러면 일찌감치 지역 기반이 다른 유승민하고 손을 잡으면 예. 수도권에서 충분히 해볼 만하지 않냐. 예. 서울이나 경기도 혹은 대전까지 충청도에서도 뭔가 좀 해볼 수 있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이게 이른바 탈호남 전략입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호남에 남아 있는 중진들이 가만히 있지 않지 않겠습니까? 지금 실제로 박지원 대표라든지 만약에 그렇게 되면 나는 탈당할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고 있고 예, 그 뉘앙스 저희들이 직접 들어보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들려주십시오. 제가 정치하는 이유는 예. 민주정부가
세워져야 된다. 예. 민주정권들 세력들이 집권을 해야 된다.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햇볕 정책을 개성 발전해야 된다. 예. 그리고 호남 차별이 없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된다 하는 이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여기에서 만약 일탈하는 하나라도 생기면은 하나라도. 제가 움직이는 것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 그 중에 또 저뿐만 아니라 예.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저랑 함께 생각하고 있다. 우선 당장 어제 예. 천정배, 예. 정동영, 예. 최경환, 유성엽 의원은 의원들 소통방에 예. 그러한 강한 의지를 표현해 놓았습니다. 예, 내용 들으셨습니다. 박지원 의원의 탈당을 시사한 인터뷰 내용이었는데 안철수 대표가 과연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통합을 밀어붙일 수 있을지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같이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예. 생각은 굴뚝 같고 계속 추진을 하겠지만요. 예.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이루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호남이 아닌 다른 지역이 자꾸 눈에 어른거리겠지만 예. 현실적으로 호남이 구멍이 뻥 뚫려버리면은 국민의당은 완전히 오갈 데가 없는 겁니다. 예. 거기다가 조금 전에 말씀 쭉 이름까지 실명도 나열을 했는데요. 예. 그 호남을 대표하는 중진 의원들인데 이 의원들이 발벗고 나서 결사 반대하고 나선다. 그렇게 되면은 완전히 바른정당이나 혹은 자유한국당 이상으로 내전이 휩쓸리게 됩니다. 그래서 통합 논의가 무성하다가 결국은 정책 논의나 특히 선거 논의 쪽으로 그 정도 선에서 기울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전망을 합니다. 지금 저 안철수 대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금 이제 그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이 통합하는 이 과정들을 보면 정말로 안철수 대표는 아직도 아마추어리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왜냐하면은 이 정치공학적으로 밀어붙인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안철수 대표가 지지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바른정당에서는 국민의당에서는 10여 명이 안 됩니다 지금. 친안철수계가 나머지 30명 이상이 다 지금 호남 출신들이 중진들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분들의 중지를 일단은 듣고 그리고 통합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이 그냥 당대표 입장에서 그냥 그대로 일단 내질러 놓고 그다음에 후수순 이렇게 하는데 이런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과연 그러면은 이 국민의당은 호남을 제외하고 국민의당 존재가 가능하냐? 또 호남 중심에 누가 있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햇볕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햇볕 정책이 누가 있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 햇볕 정책하고 유승민 의원이 지지하는 안보 정책하고 과연 이게 같은 이 화학적으로 작용이 일어났습니까?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그런 그 핵폭탄을 갖고 통합을 하겠다고 추진하는 안철수 대표 보면은 저희들이 이때 볼 때는 정말로 아직도 안철수 지금 대표는 이 여러 가지 정치적 행보 자체가 물론 지금 현역 의원이 안에서 밖에서 지금 뭐 이런 국감 과정 속에서 본인의 어떤 입지가 존재감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들이 보면은 정말 너무나 아마추어적인 리즘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다. 그리고 안철수 차라리 지금쯤은 안철수 대표가 지금까지 지향했던 안철수 대표의 새 정치, 안철수 대표의 새 정치가 무엇인지를 좀 더 명확하게 갖고 국민의당을 끌고 가는 것이 훨씬 저는 유리하다 그래 봅니다. 그런데 이제 안철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은 그럼 호남 의원들을 껴안고 호남에서 안방에서 뭔가 하려고 해보니까 모든 우산은 더불어민주당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또다시 정말 지역정당 내지는 그 이상도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 절박감 속이기 때문에 지역위원장들이 원외위원장들이 지금 한 120여 명 정도가 지금 자진 사퇴안을 지금 제출했지 않습니까? 거의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철수가 이제 뭔가 돌파구를 찾는데 사실 말씀한 대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지금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게 제가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르게 보고 있는 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민주당 당대표를 했습니다. 그때 인재영입부터 시작해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정권까지 잡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안철수 대표는 설득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 40명의 당대표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호남을 지지 기반하는 당 중진들을 설득을 못하는데 어떻게 바른정당의 유승민 대표를 설득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부딪히더라도 한 번은 돌파해야 할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그 돌파를 하기 싫어서 자꾸 딴 쪽으로 방향을 튼다는 것은 예. 정말로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보는 알겠습니다. 거죠. 자, 야권에서는 국감이 끝나고 이런 논의들이 더 활발하게 벌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요. 자, 다음 대담의 주제로 좀 가볼까요? 키워드, 저희들이 이런 키워드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보여주시죠. 예, 지난 20일이었죠. 신고리 오르코기 건설 재개가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이 됐고 정부도 그를 따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관련한 입장도 발표를 했습니다. 야3당은 하지만 여전히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를 했었죠. 자, 내일 이제 그 탈원전 관련해서 또 로드맵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공론화 과정에 대한 뭐 이렇게 좋은 제도다 이런 찬반 논란도 있고요. 탈원전 정책을 계속 고수하는 게 맞냐? 아니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 그 논의 과정이 상당히 좀 수기 민주주의의 어떤 좋은 모델을 보여줬다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도 봐도 정말 이게 죽기 살기에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상당히 물리적 충돌까지도 걱정했는데 의외로 그런 과정이 없이 어느 한쪽으로 결론이 내려졌고 그리고 이 결론에 대해서 오류기에 대해서 이제 제 건설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정부나 청와대 이런 쪽에 솔직히 말해서 좀 딴말을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걱정을 했습니다. 예. 정부 생각하고 좀 빗나갔으니까. 예. 그러나 또 그러게 또 명쾌하게 그 부분을 또 받아들였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저는 고무적으로 보고요. 예. 다만 현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어떤 탈원전 정책은 그대로 간다. 그대로 가다가 또 공론화 과정에서 정부 생각이 다른 의견이 있으면 그것도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상당히 좀 성숙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그리고 또 여전히 원전은 없애야 된다, 벗어나야 된다라는 부분이 지금 원전을 계속 건설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한 2배 가까이 지금 여론조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원전에 대한 반대하는 지지자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론을 존중하고 지속적으로 가되 그다음에 어떤 사안별로 또 생기면 또다시 수기를 거치고 공론화를 거치면 된다. 네.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을 이 정책적인 문제인데요. 여기에 정치권이 정치 논리로 개입해 버린다. 그럼 이거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요. 상당히 원전의 문제는 너무 민감한 아주 큰 거대한 정책의 문제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정치 개입이라든 이런 부분들을 좀 최소화했으면 좋겠다는 예.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좀 우리 최 교수님하고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예. 물론 뭐 이제 공론화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서 거기에 대해서 다 이제 절차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 승복도 다 했습니다만은 사실 그 신고리 오류코기 지금 대통령 어떤 말 한마디에 건설이 중단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89일 동안 46억 원이 예산이 소비가 됐습니다. 공론화 과정에요. 공론화 과정에서. 예, 그렇죠. 그리고 공사 중단에서 1,000억 가까이 지금 손실이 났습니다. 그거는 AB부에서 뭐 한수원에서 중단한다 그랬습니다. 그것도 역시 ABB가 말이 ABB지 그것도 다 국가 예산입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뭐냐면은 앞으로 사실은 신고리 오류코기 건설은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에서 진행이 된 겁니다. 적법한 절차에서 진행된 것까지도 대통령이 지시해서 중단을 하고 또 어떤 거는 또 계속 하기도 하고 이렇게 앞으로 공론화위원회를 추진을 한다면은 그러면 공론화위원회의 법적인 지위가 뭐냐 도대체 그런 것도 한번 따져봐야 되고요. 그리고 적법한 절차에서 진행되는 국가 정책은 결국 국회에서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에서도 국회에서도 상당히 그 찬반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그 공청회도 하고 전문가들 이야기 들어보기도 하고 또 반대쪽 의견도 다 들어봅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고 국가 정책으로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공론화위원회가 입법부 위에 있습니까? 초헌법적 상황으로 앞으로는 가서는 안 된다. 물론 이제 대통령 말씀대로 수기 민주주의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그런 게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이게 뭐 불법이라든가 적법하지 않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보는데 이 국가 정책이 합법적이어서 여야가 합의돼서 정책이 진행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한마디 했다고 해서 그거를 중단해서 이 공론화 과정에서 예산이 89일 동안 그리고 비전문가들에 의해서 무슨 정책이 어떻게 나온단 말입니까? 그럼 이런 사회적 갈등 요소라든가 경제적 손실 이거는 누가 그러면 책임지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공론화위원회를 추진했던 책임성 논란도 분명히 하자는 거죠. 짧게 말씀드리면요. 예.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초기에 이렇게 높은 여론조사 힘을 얻고 이 원전 정책을 밀어붙였더라면요. 이번에 부결은 저는 안 했을 거라고 봅니다.
충분히 논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부결이라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었다는 거고 과거 이명박 정부처럼 4대강은 대한민국 국가를 완전히 개조하는 건데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까? 밀어붙여가지고 그 이후 얼마나 많은 후유증을 우리가 감당을 했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번에 원전의 공론화 과정은 사실 완벽하지는 않죠. 부족하고 좀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은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진전된 그런 과정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재인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허성욱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예.